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책을 낸 최부심입니다.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작년 말에 냈었던 그 달러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복리 투자를 하면은 결국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투자할 필요 없이 그냥 간접 투자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지수 복리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좀 낮추면 좋겠다는 내용의 영상에 몽스북 그 출판사 대표님이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책을 내게 되었고요. 사실은 ETF나 지수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좀 그 이후에 스터디를 하면서 책을 쓰게 된 거여가지고 책 내용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수 장기 복리 투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찍게 되는 거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을 또 책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평생 월급 완성화라는 그런 책의 주요 내용을 전반부에 넣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사면 좋은지, 개별 ETF라든가 이제 개별 기업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개별 ETF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파트 1은 현금 흐름이라는 평생 월급 코너예요. 일단은 현금 흐름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뒷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매각차익과 현금 흐름이 존재하는 건데, 현금 흐름은 느리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낫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시면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 소득 증가가 가장 강력한 이제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임박해서 위기감이 드는 것도 결국 소득 때문이거든요. 직장을 다니다가 임금 피크를 신청하고 나면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소득이 이제 절벽처럼 급락을 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 문제들이 결국은 많은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현금 흐름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화면처럼 결국은 자기가 얼마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월 300만 원이면 된다, 월 200이면 된다, 아니다, 월 500이어야 된다, 혹은 월 1000이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치가 정해져야지 됩니다. 자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목표치를 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전 여기서 편의상 월 5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40대 중반의 나이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다면은,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도 만약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했다면은 연금 가입액이 은퇴 시점에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뭐 혼자 가입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150만 원 정도를 40대 중후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러면 연금 제외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이제 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현가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 350만 원을 은퇴하고 나서 30년간 필요한 금액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12억 6천만 원이라는 명목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12억 원대에 월 500만 원 쓰는, 연 6천만 원 쓰는 12억 6천만 원 정도의 그 명목 금액이 은퇴 시점에 마련이 되면은 은퇴하고 나서 그 돈을 깎아 쓰면서 생활이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12억 6천만 원을 모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연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40대 기준 필요한 돈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8%로 만약에 20년간 그런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다면은, 현재 45세 기준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로 내려가냐면은 2억 7천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40대 중반에, 정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40대 중반에 금융자산을 3억 정도를 모았고, 이렇게 모은 금융자산을 60대, 65세가 될 때까지 연 8년간 복리로 불릴 수가 있다면은 그 돈이 12억 6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시점 기준으로 명목 금액으로 월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내면서 살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12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수익률에 따라서 필요한 돈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만약에 45세 기준으로 지금 내가 금융자산 1억 원이 있다. 그렇다면은 4%로 복리를 했을 때 65세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6% 복리는 3억 2천만 원 되지만은 8% 복리는 4억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10% 복리로 했을 때는 6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 1억이 45세 때 1억이
65세가 됐을 때는 10%로 복리 투자를 성공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6억 7천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내가 2억 원이 있다면 13억 4,60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20억 원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정도로 지금 돈이 많다. 그럼 이분은 134억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6.7배 이상 10% 복리 투자를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나 8% 또는 10% 같은 이런 퍼센티지 숫자를 장기 복리로 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거지만은 역설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 지수 중심의 투자로 잘 대응을 해서 장기 연율화 수익률이 뭐 미국 S&P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9%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S&P 지수를 매년 꾸준히 적립식으로 복리로 장기 투자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은퇴 시점에 현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은 직관적으로 퇴직연금은 좀 TDF로 대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좀 편리하긴 한데, 저의 개인적으로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썼지만은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3년 누적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나는 구간이 없으니까 그걸 고려한다면은 퇴직연금은 미국 지수에 대부분 다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굴리게 된다면 상당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개인 자금도 있고, 그리고 개인 연금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투자 수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책에서 다 담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에서는 저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이번 책에선 주식을 하지 말라고 적었는데, 여기서의 주식은 개인이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개별 주식을 직접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방식의 투자는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은 40대 중후반이 넘어갔을 때 개별 주식을 집중 투자하게 되면 손실이 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득 기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즉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30대 중반 이하라면은 굉장히 알주식을 알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것을 권장할 수가 있지만은 40대 중후반이 넘어가서 알주식 직접 투자하다가 손실 났을 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반부터는 투자를 패시브 ETF 투자를 하든지 패시브 투자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측면에서 책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뭐 또 저의 다른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인데, 결국 부동산이 현재 어떻게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임차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격인데 결국 임차료가 개선될 지역을 사는 것이 맞고요. 다만 주택을 사면서 너무 자기 소득이 무리하게 대출 이자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금융자산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50대가 됐고 집은 한 채가 있는데 금융자산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 현금 흐름이 빈약한 것입니다. 결국 은퇴 임박해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60세 전후로 해당 주택을 매도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집을 팔고 좀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다운사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잉여 자금으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60세 전후에 그렇게 했을 때는 40대부터 그거를 만들어 나갔던 복리 사이즈의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복리가 갖고 있는 20년 장기 투자의 힘을 믿게 된다면은 집에 대해서 지금 시점으로 너무 많은 돈을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금융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노후 대책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수 중심의 그런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40대 중후반부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투자이고요. 연령대가 적다면은 이런저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이라는 것이 은퇴 시점 기준으로 명목 금액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은 복리 장기 투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맞벌이로 회사를 다니면서 금융소득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은퇴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는 지금 모으는 것도 없고 모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부부가 120만 원씩만 잡아도 240만 원이고요. 퇴직연금도 100씩만 잡아도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400만 원 정도에 되는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은퇴 시점부터 이제 플러스 현금 흐름이 돌아서는 그거를 지금부터 복리로 굴리게 되면은 1억에 7억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퇴직 시점에 현금흐름을 맞추는 게 문제가 없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것이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요. 결국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AI라는 그런 투자에서 가장 혁명적인, 그리고 인간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분기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AI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 환경도 많이 달라져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던 패시브 ETF 전성기, 저는 지금까지 미국 S&P 중심의 패시브 ETF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패시브 ETF 전성기를 이제 넘어서 액티브 ETF들이 최근 3년간 급성장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SPY, QQQ 이런 형식의 지수형 ETF가 이제 대세를 차지했고,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타이거 미국 S&P 500 ETF 같은 이런 것이 제일 유명했었는데, 현재는 액티브 ETF들이 뜨고 있죠. 액티브 ETF가 뜬 거는 지난 16년간, 16년이 뭐예요? 거의 한 16년간 혁신이 없었는데 혁신을 막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과정에서 실패를 한 거고요. 지금은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액티브가 떴습니다. 그래프 한 장으로 준비하면 다 설명이 되는 건데, 2022년 결국 AI가 등장하면서 액티브 ETF가 대폭 성장을 했고, 현재는 액티브 ETF가 미국에서도 패시브를 넘겼고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패시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한국도 액티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액티브 ETF를 이 표처럼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책에 실린 내용은 아닌데 별도의 PDF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영상에 링크를 달아가지고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다 공개가 된 자료이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자료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국내 상장한 액티브 ETF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 보면은 그 액티브 ETF들을 어디서 운영하고 어떤 지수를 기초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또 상장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액티브 ETF를 누가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티브 ETF의 총 보수는 코스피 200을 베이스로 하는 거는 0.15% 중심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0.5% 형태이기 때문에 패시브가 0.1도 안 되는 거를 봤을 때 액티브는 지수 운용의 그 보수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액티브는 말 그대로 초과 성과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액티브 ETF들이 지금 뭐 코덱스 200 라이즈 비머리 반도체 액티브, 라이즈 2차 전지 액티브,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그다음에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코덱스 로봇 액티브,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액티브 ETF가 등장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운용사들이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패시브 중심일 때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자산운용이라는 타이거와 코덱스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ETF는 200조 시장인데 코덱스가 80조고 타이거가 70조 하고 있으니까 150조 하고 있고 나머지가 50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에서는 이런 미래나 삼성 말고도 주식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거는 사모기관이 제일 잘합니다. 사모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모는 타임폴리오인데, 타임폴리오가 액티브 ETF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과 국내 자산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타임폴리오의 액티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엣지가 있고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운용 성과도 양호한 그런 ETF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NH 아문디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라는 그런 브랜드를 달아서 액티브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KB 같은 데는 에이스를 달아서 내고 있고, 또 라이즈를 달아서 또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한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소를 달아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코덱스가 아니라 코액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하나의 원큐라는 타이틀을 내고 있는데 K200 액티브만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액티브는 주식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매니저들이나 공모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ETF는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 운용 매니저도 좀 따로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운용사에서는 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나 공모 쪽의 매니저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 여기 갖다 놓고, 그리고 액티브는 그동안은 패시브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액티브 ETF는 매니징이 말 그대로 지수 추종이고, 패시브는 지수를 90% 추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운용에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액티브 ETF는 기초 지수를 70%까지 추종을 하고 30%는 자기의 그 변동이 있는 거죠. 펀드는 사실상 벤치마크가 있고 그 안에 유니버스가 있긴 하지만은 매니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시브는 지수를 90% 추종하고 액티브 ETF는 70% 추종하지만 30%의 여유가 있고, 여기서 자기 엣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펀드나 공모나 사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냥 운용 철학에서 엣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사모는 1에서 3%, 공모는 1%, 액티브는 0.5%, 패시브는 0.1% 이렇게 돼 있고, 그동안 사모와 액티브 시장이 죽은 거는 06년부터 22년까지 패시브 ETF 중심의 지수를 아웃퍼폼한 그런 이런 쪽 사람들이 거의 안 보였기 때문이고요. 2022년부터 AI가 나오면서 이쪽이 도드라지면서 지금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액티브 ETF들을 사야 될지도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ETF를 사야 되냐면 근본적으로 지수보다 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ETF만이 액티브 ETF에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TF가 결국은 액티브는 과거 06-22년에 위험해졌던 거는 굉장히 성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사놓으니까 개별 섹터만 매입을 한다거나 하면서 그 섹터의 높은 변동성에 수익률이 꼬꾸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액티브 ETF도 정말 앞으로도 잘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요. 그냥 저는 이 많은 국내 자산 베이스의 액티브 ETF에서는 현재는 한 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코액트죠. 그러니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만든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도 제가 이 영상을 제공을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수출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뭐 삼양과 농심을 비교하면은 삼양은 멀티플 20배를 받고 농심은 그만큼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든가 주가 상승률도 삼양은 2016년부터 50배 정도 성장을 했고 농심은 거의 뭐 횡보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업이 같은 음식료 섹터에 있기 때문에 패시브 ETF 시대에서는 음식료로 같이 매입을 하지만은 액티브 ETF나 펀드에서는 삼양만 매수를 하거든요. 왜 삼양만 매수를 하냐면은 삼양은 수출을 하고 있고 수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수출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출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압도적인 수출주지만은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초반에 현기차 전설적인 기간에는 수출 성장을 했죠. 현기차의 전반적인 자동차 생산 캐파가 200만 대 미만에서 600만 대로 생산 설비가 올라오면서 전부 수출이 되는 그 시대에 현기차는 수출 성장 기업이었고요. 지금은 수출 정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가는 수출 성장 기업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도 방산이 지난 3년간 성장을 엄청나게 했는데 수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들어서는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화장품들이 수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수출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라는 거는 수출 성장 기업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성장 기업은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로 이거를 세팅하게 되면은 수출 성장에서 수출 정체로 갔을 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서 손실을 보게 되지만은 액티브로 가게 된다면은 수출 정체기에 들어서거나 했을 때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8월 7일 기준으로 보면은 30개 기업을 담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APR,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한국카본, HD 현대미포, HD 현대마린엔진, SNS텍, YG엔터, 원텍, 하나오션, ABL바이오, 대덕전자, 율촌화학, 휴젤, HD 현대일렉트릭, 파마리서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로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액티브 ETF들도 기초지수를 70%를 추종하고 나머지는 엣지를 담는 건데요. 그 엣지는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몇몇 기업들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실어서 담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30개 정도의 기업으로 분산됐고 30개가 여러 섹터지만은 테마는 수출이기 때문에 특정 섹터, 예를 들면은 전력기기 섹터를 선택했다. 전력기기가 성장할 때는 굉장한 성과를 얻지만은 전력기기 수출이 정체된다면 상당한 주가 하락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선택하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좋아질 때는 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지만 반도체 섹터 성장이 멈추면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수출 성장이라는 테마를 잡는다면 섹터가 아니라 이 수출 성장이라는 성격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격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더 비중을 실으면서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자산들 중심에서 보면은 이 ETF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해외는 뭐냐면 국내 상장은 해외 자산을 기초 지수로 하고 있는 그런 ETF를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한투에서 하고 있는, 에이스는 한투인데 한투에서 하고 있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이런 거라든가, 타임폴로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그 다음에 타이거 코덱스도 액티브를 하니까요. 타이거의 글로벌 AI 액티브, 이런 액티브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타이거나 에이스, 한투나 미래나 그리고 코덱스 또 코액트 이런 데도 해외 자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해외 자산 베이스의 ETF를 투자하는 데들은 사모 시장에서도 되게 두각을 나타내는 타임폴로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 굴지의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ETF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굴지라고 하는 거는 현직 운용력 매니저가 많고, 일단은 사모 대자인 타임폴리오, 그 다음에 여기도 운용력이 20 몇 명이거든요. 그 ETF 빼고요. 그 다음에 운용력이 그렇게 많고, 삼성 자산운용,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 다음 미래 자산운용, 그 다음에 한투 자산운용, 이런 데가 국내 메가 자산운용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산운용사들을 베이스로 이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글로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액티브 AI 시대라든가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초과 기업들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AI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ETF를 선택한다면은 AI라는 테마를 잡아야지 되겠습니다. AI 테마가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얼핏 보이는 것만 해도 상상 초월하게 많잖아요. 요즘은 글로벌 피지컬 AI, 하나에서 만드는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성장 탑 30, 글로벌 소비 트렌드 액티브, 브로드컴 밸류체인 액티브, 그 다음에 차이나 AI 액티브,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글로벌 AI 액티브,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등등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다 AI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AI의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성 종목 탑 10을 보면은 엔비디아, GE 베로나, 그다음 팔란티어, 뉴스케일, 로블록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어클로가 있고, 메타 플랫폼스 있고, 페이스북, 알파벳 있고,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탑 10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비중은 엔비디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과거 6개월을 보면은, 과거 6개월을 봤을 때는 올해 4월이 주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이때는 지수보다도 초과 하락을 했었고요. AI가 무너지면서 빠졌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지수보다 초과 하락을 했었고, 지금은 초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높은 변동성과 높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도 한번 보면요. 여기도 엔비디아가 약 9%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지베로나, 뉴스케일, 그 다음에 지멘스, 그리고 브로드컴, 로빈훗, 그다음 버티브, 그리고 메타, 그 다음에 TSMC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10개를 채워놨고, 비중은 좀 더 분산이 되어 24개 기업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역시 초과 하락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AI라는 테마에 편입되는 그런 기업들이 자잘하게 이렇게 한 걸음씩 우상향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약간 너를 뛰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라는 그런 테마를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관심 가는 거는 하나로, NH 아문디가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 종목은 당연히 엔비디아, 메타, 팔란티어, 그다음 브로드컴 있고요. 그다음에 센트러스가 있고요. TSMC 있고, 아리스타 있고, 오라클 있고, 지베로나가 있습니다. 편입 종목이 다 대동소이해 보이지만은 요 하나로 글로벌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탑 10의 비중이 앞에 것들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6개월간 수익률을 보면은 초과 하락 구간이 존재했고요. 지금은 초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 보면 이런데요. 1년을 보면 이런 건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8월 7일인데 1년 전 24년 8월 6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ETF는 지금 플러스 80%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TF를 샀는데 그 ETF가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 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ETF를 샀는데도 뿔 80%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AI가 왜 시장을 초과 상승했고 왜 액티브 AI가 많이 나오는지는 이런 ETF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품을 보시면서 자기 성향에 맞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에 좀 비중이 많거나 데를 사시면 되는데, 다만 액티브는 어쨌든 그 기초 지수를 70%만 추종을 하고 30%는 매니저의 성향인데, 그 매니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테마와 매니저 컨셉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의 이제 결론을 요약을 하면은요. 뭐 이재명 시대라고 코스피 5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은 국장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장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국장은 지난 20년간 성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보고 하반기도 좋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국장에서도 항상 좋았던 테마는 수출이었기 때문에 국장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생각이신 분들은 수출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ETF를 계속해서 트래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년 전부터 액티브 시대가 온 거는 AI 때문이기 때문에 AI라는 테마를 절대 놓쳐서 안 되고 이쪽에는 상당한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초과 성과를 노리는 자산들과 별개로 달러 자산 1억은 배당이라든가 지수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놔두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게 좋은 성과가 났을 때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연율 8%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날 수가 있거든요. 환효과까지 고려를 하면은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우리가 원화가 지금보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하기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더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좀 맞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라면 지금보다 환은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럼 환율과까지 고려했을 때 그 달러 자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1억이 미래에는 엄청난 포텐셜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국내 자산만 하시기보다는 달러 자산 베이스에 지수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국내 원화도 해외에 높은 성장을 보이는 그런 쪽에 액티브 ETF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잘 하시고요. 다만 국내는 뭐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식에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세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혜택이 많으니까 국내에선 수출 성장이 또 상당한 성장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구매하신 분만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는 책 구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